네, 반갑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이성재라고 합니다. 자, 화학2 이제 첫 단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게 될 EBS 강의 영상 전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디딤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교과서 있죠? 교과서. 화학2 교과서를 한번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뭐 컴퓨터든 폰이든 보고 있을 텐데 일단 책을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책. 자, 책 보면 이제 제일 첫 단원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입니다. 자, 이 책을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조금 중요한 부분들 설명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단원에는 이제 기체부터 나옵니다. 물질의 세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 뭐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를 알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플라즈마라고 하는 상태까지도 물질 상태로 보고 있는데 우린 세 가지만 볼 겁니다. 기체, 액체, 고체. 자, 이 세 가지 상태는 우리가 뭐 많이 봤죠? 초등학교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그림들. 자, 온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들의 차이는 분자들 간의 간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자 간 거리가 이렇게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분자 간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듯반듯한데 조금 유동성이 생기죠. 그 다음에 기체는 좀 더 유동성이 생기고 사실 이거는 좀 과장된 그림입니다. 과장된 그림.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기체 분자의 경우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온도 변화와 그 온도에 따라서 분자 간의 어떤 변화 이것들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왜 하필 기체부터 시작하는 걸까? 왜 하필 기체부터 시작하는 걸까? 제일 첫 단원에 기체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자, 기체는 물질의 거시적 성질과 미시적 구조 및 분자 상호 작용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가장 간단한 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거시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봅니다. 뭐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 성질들을 말하는데 자, 이러한 성질들이 미시적인 구조, 그러니까 분자 단위의 구조겠죠. 이 분자 단위의 어떤 구조나 얘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굉장히 간단한 그리고 거의 이제 이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를 먼저 살펴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기체는 밀도가 아주 낮죠. 즉 분자 간의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굉장히 간단한 그런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체를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액체나 고체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무시가 되지 않으니 어떤 다른 변칙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도 기체를 먼저 보는 겁니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이상적인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기체들은. 하지만 이제 뭐 액체나 고체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호작용이 적용되었을 때 어떤 그 변수들을 적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체부터 알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액체와 고체도 알아볼 겁니다. 자, 기체 성질인데 자, 기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옛날부터 연구가 조금 되어 왔었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 사원소설 본 적 있죠? 물,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공기가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체에 대한 그러니까 즉 공기에 대한 이런 성질들은 어떤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성질들, 자, 압력, 부피, 온도, 양. 자, 요것들이 우리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다 조합하면 얘들 간의 관계들, 압력, 부피, 온도, 양의 관계를 가지고 완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체의 성질을, 기체가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행동, 성질, 자, 이런 것들을 네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압력부터 나오죠. 교과서도 보면 압력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용기, 벽, 어떤 단위 면적, 특정한 단위 면적에 가하는 힘입니다. 기체 분자들이 어떤 용기 속에 갇혀서 벽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이 면적, 어떤 특정 단위 면적에 얼마만큼 힘이 가해지는지, 그것이 압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떤 단위 면적 A, 그리고 힘, 어떤 힘이 작용할 때 단위 면적, 어떤 특정 단위 면적에 힘이 얼마만큼 작용하는지, 이것이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힘으로 샤프에 찔리는 것,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두꺼운 지우개를 가지고 똑같이 손가락을 눌렀다고, 똑같은 힘으로 눌렀다고 해봅시다. 어떤 게 더 아플까요? 지우개로 손가락을 누르는 것, 샤프 심으로 손가락 누르는 것, 어떤 게 더 아플까요? 샤프 심이 더 아프죠? 왜? 단위 면적이 뾰족하죠? 엄청 작잖아. 지우개에 비해서. 단위 면적이 작으면 똑같은 힘으로 누르니 압력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샤프가 더 아픈 겁니다. 샤프 심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측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대기의 압력입니다. 공기의 압력. 우리가 지금 대기 속에 갇혀 있죠. 대기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대기의 압력을 처음으로 측정한 토리첼리입니다. 실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수온을 가득 채운 유리관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 이렇게 뒤집고 마개를 벗겨줍니다. 이렇게 벗겨지면은 그러면 이게 수온의 높이가 이제 조금씩 줄어듭니다. 여기 가득 채워져 있던 수온이 조금씩 빠지면서 어느 순간 딱 멈추고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이거나 해도 760mm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이 주변에 대기압, 그러니까 대기의 압력, 공기의 압력이 이렇게 이 수은을 누르고 있겠죠. 그리고 이 관 속에 있는 수은이 여기를 누르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대기압과 그 다음에 이 수은이 누르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은제의 높이가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기압으로 정의했습니다. 대기압을 1기압, ATM이라고 쓰죠. ATM이라고 쓰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나타냅니다. 수은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압력의 단위. 대기압. 우린 지금 1기압 상태에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기압이 1기압입니다. 자, 그리고 보일. 1662년 보일이라고 하는 과학자. 많이 들어봤죠, 보일 법칙. 중학교 때 나오는 거 아마 생각날 거예요. 이 보일이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일이 실험을 했습니다. 자, 보일은 일정한 온도에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J자간에서 이 기체의 어떤 기체가 이렇게 이 속에 있겠죠. 여기 한쪽에는 막혀 있고 여기는 뚫려 있습니다. J자간. 그래서 이 수은을 쭉 채우고, 자, 이렇게 수은의 높이가 같아지는 이 지점에서, 자, 그럼 여기에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의 압력이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대기압 1atm의 압력이 이렇게 누르고 있을 겁니다. 대기의 압력이. 그리고 이 두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이 속에 있는 이 기체의 압력도 마찬가지 1atm, 즉 1기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의 부피를 V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온을 더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부피가 이 기체의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점점점 이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의 이 기체의 압력은 자,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압력은 1atm의 대기압과 그리고 이 수온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 H'이죠. H'만큼의 높이, 이만큼의 압력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기체는 지금 P2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압력 상태가 되었는데, P1에다가 이만큼의 압력이 더 더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졌고, 자,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부피가 V2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V1보다 V2가 더 작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은 자, 본인이 했던 실험, 자,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좀 더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기체의 양을 일정하게 했더니 이 부피와 그리고 압력과의 관계가 이렇게 반비례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V일 때 자, P, 자, 압력 V일 때 P고, 그 다음에 압력이 2배로 늘어났더니 2분의 1 부피가 반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압력이 4배 늘어났더니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적인 규칙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실험을 거듭되면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됐는데, P와 V, 즉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게 나오더라. 온도와 기체의 물수가 같은 경우. 자, 이런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자,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더 내용을 나가보면, 자, T1이라고 하는 이제 온도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럼 온도가 T2로 만약에 더 높아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온도가 T2 더 높아졌을 때 똑같은 압력에서 좀 더 큰 부피를 가지게 돼요. 이런 그래프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는 P와 V의 반비례 그래프였는데, 자, V분의 1. 자, V분의 1과는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P와 V분의 1, K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P와 V분의 1.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은 기체의 온도와 압력, 온도와 그 다음에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죠. 자, 보일이 부피와 그 다음에 압력과의 관계를 알아내고 거의 한 1세기 정도 더 지난 후에야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좀 더 정량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거의 100년이 넘었죠. 자, 대충 이제 보일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온도와 부피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정량적인 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정량적 관계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자, 샤렐의 경우에는 자,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그리고 기체의 양을 일정하게 했을 때 자, 이러한 규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기체 부피는 자,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1도씨 높아질 때마다 0도씨일 때, 자, 기체입니다. 이때 기체 0도씨의 기체 부피의 273분의 1씩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273분의 1씩 늘어날 수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273분의 1만큼씩 작아지겠죠. 부피가. 자, 부피와 온도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VT는 온도 T에서의 부피입니다. 온도 T에서의 부피. 그래서 V0는 0도씨의 부피입니다. 자, 0도씨 부피에서 273분의 1만큼
온도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점점 늘어날 수도, 온도가 높아지면 늘어나겠고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겠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를 법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자, 물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어떤 한계점이, 온도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온도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즉,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피가 0이 되는 지점. 부피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73도씨. 자, 부피가 0이 되는 절대온도 0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켈빈 온도라고 하는, 아까 우리 봤던, 여기는 이제 섭씨 온도죠. 섭씨 온도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온도 0이라고 하는 어떤 온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켈빈 온도. 자, 그래서 켈빈 온도로 이렇게 나타내면, 자, 0, 온도가 출발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피가 0인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온도와 그 다음에 부피는 비례하고 있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상수를 사용을 해서, 상수 K를 적용을 해서 등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더 간편하게 또 쓸 수 있는 식, 자, K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자,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온도에서의 부피, T1이라고 하는 온도에서의 부피, 이 비관계는 다른 T2에서도 똑같이 같은 비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샤를 법칙 중요한 거는 온도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조금 나아가 보면, 자, P1이라고 하는 압력을 조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P2라고 하는 압력이 있을 때 이 두 압력을 비교해 보면, P1이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더 높을수록 부피가 더 작겠죠.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좀 더 강하게 짓누른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화원에서 봤죠. 아보가드로 법칙. 자, 생각해 봅시다. 아보가드로 법칙 뭐예요? 딱 생각 바로 떠올라야 돼. 0도씨 1기압 ATM에서 기체 분자 1몰은 부피가 얼마죠? 22.4리터. 생각나죠? 자, 요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자, 요것은 이제 기체의 양, 그리고 부피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이탈리아의 과학자 아보가드로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자, 온도 압력 우리 생각나죠? 0도씨 1기압. 온도 압력에서 기체 부피와 그 다음에 양의 관계, 기체의 양과 부피의 관계를 정립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 부피는 양에 비례하더라. 그렇죠? 양이 많아질수록 부피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부피는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상수 K라고 하는 이 값을 적용을 해서 등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보일, 샤를, 그리고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기체 법칙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압력과 온도와 그 다음에 부피, 그리고 양, 기체의 양. 이 양 이 네 개의 관계들이 서로 잘 조합이 되면 굉장히 멋진 법칙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테고, 우선은 이 세 가지 법칙들이 기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압력, 온도, 부피, 양이 기체의 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중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